자, 안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3차 구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1, 2, 3차 다시 살짝 리뷰를 하면 1차 구조는 일단 생겨먹은 그대로 DNA 시퀀스 염기서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그대로 결정이 되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겨먹은 그대로가 단백질의 1차 구조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1차 구조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locally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선을 이렇게 휘거나, 그래서 이제 알파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병풍이 세워지듯이 이렇게 삐딱삐딱삐딱하게 구조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이런 모양을 이렇게 취할 수 있게 되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고 절대 그런 2차 구조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단백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DNA 염기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하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한 DNA 염기서열이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아미노산의 그 서열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이 알파 또는 베타 병풍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중요한 점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리본처럼 이렇게 휘게 알파 나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수소 결합들이 이렇게 계속 붙들어 매고 있는데, 그 수소 결합들은 누구 사이에 형성이 되느냐? 골격. 아미노산들의 공통 골격들 간에만 형성되는 것, 수소 결합이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조가 되는 것이 3차 구조로 넘어가면 3차 구조는 이제 완전히 글로벌한 어떤 단백질 자체 하나의 전체적인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래서 이제 단백질 접힘이라고도, 폴딩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유지가 되는 것이 이제 그 골격들이 아닌 아까 참여를 하지 못했던 겹사슬들, R그룹이라고 하는 거 겹사슬들이 비공유결합. 그래서 비공유결합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온도 되고 수소 결합도 되고, 그다음에 뭐 반데르발스, 하이드로포빅, 그러니까 소수성 인터액션. 그 다음에 비공유결합은 아니지만 공유결합이면서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약한 공유결합은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그 정도들이 전부 쫙 참여를 해서 형성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제 4차 구조는 두 개 이상의 이제 단백질을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이렇게 흔히를 부르는 이유가 사실 make sense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펩타이드 본드에 의해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전부 이제 폴리머 중합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결국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백질의 다른 말은 폴리펩티드, 폴리펩타이드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적 단위를 형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기 보이는 히모글로빈이 네 개의 단위체들이 두 개의 알파 글로빈이라고 하는 그 폴리펩타이드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두 개의 베타 글로빈이라고, 알파하고 베타 글로빈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요. 비슷한 친척들처럼 DNA 염기서열도 약간 비슷하고 완전히 100% 동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네 친구가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기능을 각각이 전부 하나의 단위체마다 전부 하나씩 이 산소는 다 이제 물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한 개의 히모글로빈은 그래서 네 분자의 산소를 동시에 이렇게 운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구조죠. 여기서 아직도 이와 비슷한 이것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쓸데없이 기억하고 있는, 쓸데없이 머리 좋은 분이 여기 있다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을 히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이제 보여줬잖아요. 같은 모양을 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 그런데 이 마이오글로빈과 히모글로빈의 다른 점은, 마이오글로빈은 혼자 솔로로 이렇게 네 개를 갖지 못하고 솔로로 혼자서 이렇게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이렇게 차이 든다면, 마이오글로빈이 다음 중에서 마이오글로빈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은 산소 운반, 그다음에 4차 구조, 블라블라블라 있으면 4차 구조는 마이오글로빈이 가질 수가 없겠죠. 오케이? 라는 식으로 문제를, 그런 유치한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4차 구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차별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의 주의를 여러분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험 얘기만 하면 살짝 반짝할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각각의 참여하는 소 단위를 서브 유닛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4개의 서브 유닛, 2개의 알파 글로빈 서브 유닛과 2개의 베타 글로빈 서브 유닛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적인 히모글로빈을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그래서 3차 구조를 다시 들어갔어. 그러니까 4차 구조는 뭐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기능적으로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단백질 하나의 그 자체로 놓고 볼 것 같으면 일단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거기서 끝이 나는 거지. 그 생김새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단백질을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그 비공유 결합들 이렇게 5가지 4가지와 이렇게 이황화 결합까지 합해서 화학 결합들이 쫙 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러한 형성을 이렇게 딱 보여주었을 때 이 그림이 사실은 저 스트라이어의 생화학이라고 하는 책에 사실은 언제나 이렇게 딱 나왔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그 그림을 그걸 내가 다시 도용해서 내가 직접 그려서 이제 일반 생물학 시간에 써먹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스트라이어라는 그 생화학 책에 보면 이렇게 4개의 종류의 딱 결합이 나오면서 어떤 것인지를 식별하라 하는 실제 이제 물론 화학적으로 이걸 다 식별해야 될 이걸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야. 하고 이제 분계를 당연히 하겠지 이제 이거 이러고 자 전부 일어나자 하고 분계를 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게. 그냥 보면은 한번 봅시다. 이 중에서 무엇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1번을 딱 보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일단 얼핏 언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탄소가 6개가 고리 구조를 이렇게 벌키하게 벤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성질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소수성이냐 극성이냐 그걸 먼저 일단 이해를 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일단 어떤 물질이 어떤 화학식을 보여주든 뭐를 하든 간에 그것이 극성이냐 비극성이냐를 일단 결정할 때 일단 뭐부터 찾아보라 그랬죠? 극성이냐를 찾아보려면 산소나 질소가 있는지 또는 혹시 가다가 혹시 인이라도 있는지 얘 3개만 있으면 이건 분명히 극성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플러스 사인이라든가 마이너스 사인이라든가 따위에 이온화가 전혀 지금 그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단 산소, 질소, 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것들은 극성. 그 얘기는 여기 전혀 그런 애들이 없을 때 오로지 보고 있는 건 지금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을 때 보통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을 때는 정말 지루한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생략하고서 이렇게 선으로만 그려놓는 거예요. 화학식을 그릴 때. 그래서 이건 완전히 탄소 수밖에 없는 얘기지. 벤젠이 혹시 벤젠이 뭔지 아세요? 세탁소에서 좋은 냄새 나는 벤젠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비행기 모형 비행기 플라스틱으로 막 만들 때 그 색칠하는 거를 이제 신나라고 하는 그거를 사서 지워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비싸서 일부러 약국에서 벤젠 이만큼 한 통씩 사다가 계속 그걸로 녹여서 쓰고 막 계속 벤젠 마시고 이게 마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마시고 이상하게 난 벤젠이 아세톤이랑 벤젠 그런 냄새들이 참 좋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벤젠 같은 아세톤 같은 것들 방향족 화학 물질이라고 이 향기가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물에 절대 안 녹거든 벤젠. 그래서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거 할 때 기름때 뺄 때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수성이겠죠, 그죠? 당연히 물에 안 녹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결합일까? 얘네들끼리 서로 뭉쳐갖고 그 힘으로 인해서 이쪽 두 부분을 이렇게 같이 붙들어내고 있는 이것 소수성 인력.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게 혹시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극성 아니고 상당히 소수성이네. 그럼 소수성끼리 뭉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수성 인력이 있지라고. 오케이, 딱. 이거는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조들이 서로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두 개의 물질들이 물론 이거 소수성이지 이거 역시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것은 물질들의 모양이 서로 딱 맞아떨어서 밀접하게 같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다 붙들고 있는 인력을 아직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 객고가 유리벽에를 따다다다 올라가는 그 힘 만들어갈 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백질들의 이제 단백질이 항체 단백질이 항원하고 이렇게 결합을 할 때에도 그런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소수성, 이것은 반대발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둘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거 전부 다 소수성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사실 뭐 그 정도 얘기해요. 어쨌든 극성 무슨 뭐 어떤 것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딱 보고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으면 끝.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 될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무엇일까? 뭘까 이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네. 얘네들이 뭐라고 이렇게 서로 끌릴까? 수소결합. 왜? 수소가 지금 욕심이 많은 전자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전기 음성도가 높은 산소하고 지금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이 기회니까 여기는 파샬 부분적 차지가 수소 쪽에 있겠지. 그런데 그 근처에 이웃에 또 다른 산소 역시 또 전기 음성도가 엄청 높은 산소니까 이쪽에 파셜 네거티브 차지가 있을 테니까 서로 띠띠띠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끌리는 힘. 그것이 바로 수소결합. 여기 수소결합은 그러니까 뭐를 찾아야 되냐? 수소가 지금 누구하고 결합하고 있는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수소가 혹시 산소나 또는 질소하고 지금 결합하고 있나?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그랬을 때 갑자기 그 바로 근처에 그와 비슷한 질소나 또 산소가 옆에 근처에 있나? 그러면 이건 둘도 없이 수소결합이 생기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건 무엇입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주네 이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두 서로 끌어당기는 극성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는 황이 두 개다. 황 두 개 사이에 공유결합이 있다. 이황화 결합이다. 이 이황화 결합 이거 깨트리려면 어떻게 할까? 깨트리고 싶어. 둘이 이렇게 죽고 못 살고 붙어있는 꼴이 정말 샘나서 못 살겠어. 부셔버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부서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축합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죽고 못 살고 붙어있는 두 친구를 깨버리고 싶을 때는 우리 무슨 짓을 하죠? 물을 가져와서 던져버리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을까? 얘는 원래 상태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태의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있었는데 갑자기 수소 두 개를 쫓아내버렸었지. 둘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있던 수소 야 너 나가. 너도 나가. 우리끼리 살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게 이황화 결합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다시 그런 식으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전부 쏟아 넣어 버려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이황화 결합을 이루고 있다라면은 이 두 개가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산화가 된 상태입니까? 환원이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다시 산화 환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짝 보고 산화란 자고로 산화란 산소와 가까워지거나 수소와 멀어지거나 전자와 멀어지거나가 사실은 수소와 멀어지거나 하고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소는 전자는 보통 수소하고 같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럼 자고로 환원이랑 산소와 멀어지거나 전자와 가까워지거나 또는 수소와 가까워지거나.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산화가 된 거예요, 환원이 된 거예요. 산화가 됐겠지,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 친구들이 다시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뭐라 그러지? 환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을 어떤 객체를 대상을 환원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환원제. 마치 어떤 물질을 산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산화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산화제, 환원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이황화 결합은 환원제 같은 걸 수소를 잔뜩 머금고 있으면서 그 수소를 그냥 이렇게 릴리즈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 친구들 과학적으로 그런 애들은 환원제가 되겠죠. 걔네들 갖다 여기다 뿌려놓으면 그 수소가 여기 다 갖다 붙어서 이 결합은 딱 떨어지고 그래서 환원제에 의해서 이 이황화 결합을
떼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결합들이 파괴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다. 오늘 아침에 저는 어김없이 저 역시 이 단백질 변성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내 뱃속에 집어넣고 왔어요. 지금. 계란 후라이 해먹고. 그래서 계란을 딱 깨버렸을 때 쉘을 껍질을 쉐버렸으면 완전 물컹한 그냥 이게 찐득찐득하고 뭐 걔네들이 뭔가 이게 다 단백질이거든 지금. 그거를 열에다가 딱 가했더니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변성이 일어나서 이 변성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전부 이러한 결합들, 그 계란 안에 있는 그 풍부한 단백질 사이의 이 모든 비공유 결합들이 전부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깨진 기화로 이 구조가 원래는 잘 자기들 나름대로 정교하게 접힘이 이루어져가지고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잘 어우러져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그들이 깨져버리면 이제는 물하고 같이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눈에 허옇게 고체로 이제 보이는 거지. 침전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걸 다시 어떻게 돌리지? 계란 후라이 이미 이렇게 한 거 다시 원상태로 허여멀건한 계란으로 돌릴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백질 이 결합을 이런 식으로 변성을 시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가 엄청 힘들다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없어요라고 대답하셔서 참 고마운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불가능에 도전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최초로 어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계란 단백질을 다시 허옇게 이제 완전히 굳어져버린 계란 후라이 단백질을 다시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액체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 단백질 변성도 되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클래스룸에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배우던 것들이 하나씩 전부 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천지 개벽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점을 그래서 모든 게 절대로 고정관념에 절대로 구속되시지 마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물론 어렵지. 처음에 시도일 뿐이지.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점점 더 그것이 발전이 되면은 이제 모든 단백질도 되돌릴 수 있지. 마치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곧 앞으로 모든 이런 불구 같은 것들도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될 날이 곧 오듯이 이제 이것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무엇이 그러한 거의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catastrophic 그러한 단백질 변성을 유발을 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세제.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 변성을 대표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세제거든요. 세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넷 중에 특히 어떤 결합을 즐겨서 파괴를 해서 변성을 유도를 할까? 세제를 우리가 뿌리는 거야. 소수성 일단 그렇죠. 세제는 주로 일단 이 기름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 성분이 많이 있으니까 소수성 결합을 일단 그 다음에 세제에 또 붙어있는 어떤 극성 물질도 있거든요. 세제는 단순히 이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아주 극성 물질도 같이 동시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극성이 있으니까 이온 결합을 이제 파괴를 하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생강을 먹지 않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게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극적인 엄청나게 높은 알칼리성이라든가 엄청나게 산도가 높은 이런 익스트림 pH 같은 것들 무엇을 없애버릴까요? pH란 뭐죠? 결국 물 수용약상에 있는 무엇의 농도에 따라서 수소이온의 농도. 그러면은 그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이온 결합도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수소 결합도 파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고온은 뭐 너나 할 거 없이 고온은 전부 다 해로운 이유가 이 화학 결합들 고온에서는 모든 이제 분자들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들이 정상적으로 결합을 할 수 없어서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뭘까? 예를 들어서 소금을 그냥 여기다 딜다 뿌렸다고 아주 재수없어 하면서 소금을 그냥 엄청나게 이 안에다 뿌렸다. 그럼 어떤 결합이? 소금을 물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 녹는다는 얘기는 이것과 이것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온 결합, 이 안에 있는 이온 결합들을 마구 방해해서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서 정상적인 이온 결합 대신에 얘와 얘가 그 사이에 뚫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알코올은
알코올. 이걸로 DNA, 단백질 같은 거 이 변성시켜서 침전시키는 게 아주 좋은 대표적인 이 용의 뭐거든요. 케미컬이거든. 알코올이 뭔지를 생각하면 되죠. OH다. OH가 되는 건 무조건 알코올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이 OH는 뭐지? 무슨 결합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에 좋죠? 이 OH는 산소와 수소가 좀 있다. 수소 결합. 결국 그래서 이 알코올은 어디선지 수소 결합들을 전부 다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질비하게 가지고 있는 DNA라든가 RNA라든가 단백질들이 전부 다 그냥 따라앉아버려요. 자, 여기 나왔죠? 환원제. 아까 얘기했던 이 환원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까 곡선을 깔은 거거든요. 요거를 아주 다시 되돌려 버리겠지. 이렇게 그다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3차 구조에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아주 좋은 거 개념인데 일반 생물학 책에서 사실 잘 나오지 않는 개념인데 기특하게 여기다가 줬어요. 모티프하고 도메인을. 왜냐하면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세포생물학 같은 거를 강의를 하려고 딱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학생들이 이게 뭔지 뭐가 뭔지 헷갈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여기서 아주 잘 정의를 했더라고. 그래서 요 부분은 딴 건 몰라도 요 부분은 참 마음에 든다 싶었는데 모티프와 도메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모티프라는 것은 이제 2차 구조에 이제 일본 힐릭스라든가 병풍이라든가 2차 구조 그것들이 이제 좀 더 접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2차 구조를 가지고 이 힐릭스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름 하나가 베라 알파 베라 모티프 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병풍 구조가 하나 있지. 그치? 베라 병풍.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리본처럼 이렇게 땡글땡글땡글이나 이건 뭘까? 나선 구조겠지? 거기다가 병풍이 이렇게 있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구조를 처음 발견했다면 뭐라고 이름을 지으실까? 여러분 같은 이름을. 베라, 알파, 베라.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베라 병풍이 있은 다음에 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병풍이 나온다. 그래서 이름을 그럼 베라, 알파, 베라 모티프라고 짓자 해서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예를 들어서 단백질 어떤 우리가 이름 부분 개똥이라는 단백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77이라는 또 다른 단백질에서 똑같은 모티프가 이런 똑같은 게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단백질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상관없이 어디를 가도 마치 우리가 사람이 전부 얼굴 모양이 달라도 꼭 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귀 두 개 있으면 귀가 두 개씩 다 있듯이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구조가 꼭 존재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티프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베라 알파 모티프 또는 힐릭스, 턴 힐릭스. 그건 그냥 이름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이 이름 자체에 굳이 자기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음 중에서 시험에 내가 이런 레벨 시험에다가 다음 중에서 모티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라고 묻는 그런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 당연하지 그냥 이런 게 있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름을 베라 알파 베타 모티프라고 지어서 또는 이건 힐릭스, 턴, 힐릭스 당연히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잖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마치 고유 명사처럼 어디서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반 명사처럼 어디서든지 여기저기서 다 다른 단백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이 모티프가 우리한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얘가 여기저기서 다 발견된다는 얘기는 혹시 그것이 중요한 거고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묵묵부답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목미 하고 표정을 지으면 나는 더 묻고 싶은 욕망이 더 그냥 속에서 끓는 것이지. 어디 여기서 동시에 발견이 된다는 얘기는 써먹을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절로. 똑같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얘네들이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발견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티프라는 얘기는 일단 저절로 첫 번째 모티프의 특징 하면은 약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구조는 딱 두 개밖에 없잖아. 그 2차 구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컨비네이션을 이뤘다는 얘기죠. 서로 짝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모양을 유지를 했다는 모양, 특징적인 모양을 유지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양이 여기저기서 막 중구난방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네. 서로 다른 단백질. 그 얘기는 그것들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모티프가 예를 들어서 힐릭스, 턴 힐릭스 모티프라는 것은 얘는 주로 어디서 발견되냐면 원래 DNA를 가서 꼭 DNA에 살짝 앉아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이것이 꼭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단백질제, 유전자를 딱 염기세를 보다가 이거 봐라 여기 힐릭스, 턴 힐릭스 모티프가 있는 단백질이네 이거 하면 뭐라고 우리가 이거 분명히 DNA 가서 붙는 단백질일 거야 하고 일단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벌써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암시를 예언자들처럼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미리 선지자처럼 암시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모티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어떤 얘기는 또 통처럼 술통처럼 생긴 모티프도 있어요. 베라 베럴이라고 해서 이 베라 이 스트랜드들이 막 겉을 싸고 있어가지고 술통처럼 이거 여기 있네 이렇게 돼 있는 단백질도 있고 참 희한하죠? 이 술통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 써먹어도 좋을까 이거? 이 통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하니까 이거를 세포막에다가 쑥 집어넣어가지고서 이 통 속을 막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하는 통로로 이 중간에 통로로 쓰는 그런 형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많이 쓰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능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모티프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간략한 말로 포장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티프라는 얘기는 어떤 특이적인 기능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안에 어떤 최소의 단위를 우리는 모티프라고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물음표를 딱 했지만 물음표를 이제 느낌표로 바꾸면은 일단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올린 거야. 그래서 자 훨씬 더 좋은 표현은 사실 이거. 마치 우리가 하나의 단백질을 하나의 커다란 언어라고 무엇을 표현하는 하나의 큰 언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티프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영어 표현을 할 때 이거 이제는 단어 하나만 이렇게 외워가지고 안 하잖아. 보통 하나의 표현절을 외워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야 이 영어가 잘 되듯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잘 되듯이 모티프라는 것은 어떤 똑같이 공통적으로 여기서 막 쓸 때 막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특정한 표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문장을 어떤 작문을 할 때 이럴 때도 쓰고 또 다른 식의 작문을 할 때 그 똑같은 문장을 여기다도 쓰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 뇌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모티프도 같이 그런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아주 참 좋은 예다라고 동의를 막 했어요. 이 책에서. 그런데 이제 도메인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단계 올라간 학생들이 도메인이 뭐고 모티프가 뭐고 하고 이제 헷갈리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고 수준 높은 책을 봐도 제대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단백질의 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구조를 기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는 이런 아주 세부적인 모티프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런 그 세부적인 모티프들이 결합을 몇 개 훨씬 더 많이 결합을 하든 어떤 해서 훨씬 더 큰 마치 나무관이 이제 숲을 바라보는 어떤 전체적인 형상을 이루어가지고서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기능적인 구조 단위를 형성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했죠. 아까 모티프를 표현의 센텐스라고 문장을 표현하는 어떤 그 센텐스라고 얘기하면 도메인하고는 하나의 커다란 단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글을 쓸 때 작문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 한 단락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어떤 뜻이 그대로 전달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전체적인 문장을 했을 때 한 몇 개의 단락을 이루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할 때 첫 번째 서론, 중간에 무슨 뭐 하면서 결론 하는 식으로 특정한 기능의 단락들을 형성을 하듯이 도메인이라는 것은 전체 프로틴, 단백질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문장이라면 글짓기라면 그 중에 세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하나의 단계적인 뭐 introduction, 그다음에 material method, discussion이라고 하는 각각의 세부적인 단락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짜집기를 할 때 급할 때 레포트를 낼 때 인터넷에 가서 어디 가서 막 남의 거 이렇게 카피 떠올 때 카피 페이스트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메인 조연을 좀 하잖아. 레포트인데 그래갖고 저 플레저리즘이라고 해서 그게 걸리면 이제 완전히 레포트는 그대로 F 맞고 그게 안 걸리면 어우 잘 썼는데 하고 A 맞겠지. 쓸 때 보통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가져오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 하듯이 단백질들도 이런 식으로 도메인 자체를 서로 여기저기서 막 가져다가 새로 조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형성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그거 역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감이 안 잡힌 것 같아서 얘기를 딱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DNA를 이제 DNA에다 결합을 딱 해가지고서 이것들을 전사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 어떤 유전자의 발현의 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전사인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DNA의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런 도메인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DNA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일단 앉았지. 활줄에 딱 앉았듯이 활줄에 앉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겠지. 그 일이 이제 주로 전사라고 하는 건 RNA를 만들어내는 거를 전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RNA 만들자. 엊그저께 RNA가 뭐라고 그랬죠? DNA에 카피라고 그랬죠. 이렇게 카피 뜨자 막 하는 그 활성 카피를 예를 들어서 얼마나 빠르게 1분에 500장을 뜨느냐 아니면 1분에 겨우 10장 카피를 뜨느냐 하는 그 차이를 이 친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주로 이제 전사인자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유전자에 붙어서 이제 일을 하는 작용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인위적으로 이걸 바꿔치기로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 두 개를 띄워가지고서 어떤 유전자에서는 DNA 바인딩을 띄워오고 어떤 다른 유전자 또 그 단백질에서 또 다른 액티베이트를 띄워서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새로운 것을 조성을 할 수가 있으면 그거 역시 그대로 또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식으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도메인 교환 또는 도메인 스와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DNA에 붙는 그런 DNA 전사인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활성을 제공하는 뭐 효소라든가 하는 여러 단백질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끔 인위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실제적으로 유전이다.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단백질들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것들끼리 서로 막 교환이 되고 그 장구한 세월을 거쳐오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처음에 미생물 우리의 시조 미생물에는 몇 가지 종류의 다른 단백질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런 식으로 도메인 단계에서 서로 교환을 하고 막 해서 점점 이렇게 붉혀 나가게 돼가지고 그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조금 가치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장에서도 계속 눈이 강조하겠지만 낮은 단계 무슨 뭐 일반 생물학 단계라고 해서 많은 경우 실수를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정보만 아주 짧은 정보만을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마는 거지.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뭐야 이게 뭔지를 자세히 내막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외워야만 되는 거지 그런 거. 어떤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알지 못하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암기 하고서 그러면 뭐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생물학은 암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 이 친구들의 어떤 내막이 이렇다라는 것을 조금만 알게 되면 그것이 사실 결코 여러분들이 전혀 생물학을 전혀 옛날에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이해를 못할 어떤 무슨 아주 심한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사실. 그냥 차근차근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서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그런 얘기를 그냥 스텝스 자꾸 빼먹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상해지는 것이 좀 더 생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철학이 내 철학이 꼭 옳다라고 나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진동한 지지부진 해가지고 가는 것이긴 하지만 자 아까 3차 구조가 2차 구조는 그냥 저절로 완성인데 3차 구조는 언제나 저절로는 아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한다면 대충 저절로도 3차 구조가 많은 경우가 되지만 워낙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천차만별 복잡한 단백질 구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스스로 이게 하기에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럴 때는 이제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지. 그런 도우미들을 우리는 셰퍼론이라고 하는데 마치 양지기 목동들이 이렇게 양떼 끌고 가는 거기서 나오는 셰퍼론.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 이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셰퍼론들 중에서 특정 하나의 지금 대장균에서 발견한 어떤 특정 한 종류의 셰퍼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책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인데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될까? 이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달력을 알았어.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지 그것을 내가 취할게. 뜻만 받을게 고맙게.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이러면 뭐야 이거? 여기서 딱 보면 일단 잘못 적힌 단백질이 있어? 근데 어디 들어가? 무슨 마치 술통, 김치통, 김장 담그나? 김장통처럼 된다 이거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뿅뿅뿅 하면 갑자기 새롭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무슨 마술도 아니고 왈라 하면서 새로 완전히 접힌 단백질이 뿅 나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샤페령이 하는 역할이 뭘까? 통 속에 왜 담글까? 혼자 스스로 접힐 수 없는 애를 이상 특정한 통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그 통의 모양이 잘 돼 있고 그 통 안에 있는 환경이 바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잘해봐 니가 열심히 너 공부 잘 못하지 독서실에 싹 갖다 놓고서 독서실 안에다가 한 방에 안에다 딱 집어넣고 공부해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힘도 좀 들이고 에너지 같은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았어 해가지고서 이제 자 5분 있다가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됐네 이제 혼자서도 잘하네 뭐 하는 식의 그런 역할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게 뭘까 샤페론 역시 단백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도우미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알았어. 여기 좀 더 큰 그림인데 이걸 갖고 설명할 거 미안.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건 식물이건 세균이건 이 히샥 단백질이라는 엄청나게 무수한 다른 종의 히샥 단백질들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고열을 가하면 고열이라는 게 끽해 무슨 100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37도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40도 뭐 이렇게 열이 가해지면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 세포 안에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이 마구마구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열을 가해졌을 때 갑자기 생겨난다고 해서 히샥 열충격이 히샥 단백질로 있는 그 종류가 여러 개 많거든요. 처음에는 걔네들이 뭘 하는 애들인지 몰랐어. 처음에 이 과학자들이 세균에도 도대체 이렇게 열을 처하는 이런 종류의 단백질들인데 사람에도 하면 똑같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갑자기 마구 발현이 되네? 뭐 하는 놈들일까 이거? 일단 이름은 히샥이라고 붙여놓자. 열 처리하면 무조건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 친구들이 다 샤페론 단백질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열이 가해지면 왜 갑자기 얘네들이 생겨날까? 아까 열 처리하면 무슨 일이 생겨난다고 했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그지?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열 처리해서 우리 소중한 단백질들이 변성되는 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때 막 예비군들 막 소집해가지고 이제 막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서 빨리 일해.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연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기능을 언제나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어떤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의아하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기능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빠른 우리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돌연변이를 어디서 재수적해 얻거나 아니면 직접 네가 돌연변이를 만들거나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러면 정상적인 그 단백질을 가진 정상형과 이 어떤 특정한 단백질 또는 특정한 그 단백질 가진 유전자가 완전히 기능을 못한 돌연변이하고의 비교를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기능이 얘가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뭐냐가 기능이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페론 단백질들의 기능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하나의 한 방식은 샤페론 유전자들에다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생물체에서는 단백질 접힘이 엉망이 개판이 된 단백질들이 마구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기능이 샤페론의 기능 알았어 이제. 니들이 없으면 이런 일이 못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래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건 생물학적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더라도 일단 원래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어떤 경우에는 언제나 다 제대로 접힐 수가 없는 경우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난거성 섬유증이라는 병은 왜 그렇게들 모든 일반 생물학적에는 그냥 무슨 약방이 감초처럼 전부 튀어나오는지는 이거하고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겸상적혈구 균열증, 그 시클셀 아니면 어디서나 튀어나오거든요. 일단 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는 워낙 이 서양인들, 코케이시언이라고 하는 백인들한테는 너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이 유전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 동양인들, 아시아인들은 이거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워낙 노이로제 걸려갖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자체 병이 또 시사를 하는 바가 배우는 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단백질이냐면 여기 막에서 이 이온을 클로린이라고 하는 요 이온을 클로라이드 이온을 이렇게 수송을 하는 막 단백질인데 여기에 유전자가 이렇게 되면 이게 뭘까? 델타 F508 델타라는 게 보통 여기서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없어졌다. 델타. 딜리션을 뜻하는 델타. F라는 얘기는 얼핏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미노산들 중에서 한 글자씩으로 표현을 아미노산 할 때 F 하면 이게 페닐알라닌을 F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508에는 508번째에 있는 아미노산이 이제 페닐알라닌인데 그게 이빨이 빠지듯이 빠져버렸다라고 표현을 쉽게 하려면 이거를 문장을 풀어서 얘기하면 좀 길겠지? 508번째에 있는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이 이렇게 결실이 된 이거 쉽게 표현하면 델타 F508 해버리면 무슨 소리인지 서로 알아듣는 거지 우리끼리만. 그래서 요렇게 자 이게 되면은 무슨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 아미노산 이 페닐알라닌은 508번째는 페닐알라닌이 잘못돼가지고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채로 모든 단백질이 그냥 생겨난 거야. 딱 하나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84명의 학생들 중에서 딱 한 명만 지금 접속한 거란 말이에요. 수업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사실. 있으나마나 건데 있으나마나 하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단백질이 접힘이 비정상적으로 엉망으로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럴 수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접힘이 제대로 안 되면은 원래는 얘는 이제 세포막으로 이제 운반이 돼야 되는 단백질이거든. 그러면은 이거 보다가 이게 안 접힌 애들은 세포막으로 아예 운반을 안 시키고 아예 여기서 넌 거기 가면은 이 사고 칠 테니까 아예 죽어버려 하고 죽여버린다. 이 세포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소위 말하는 아까 그 셰퍼런들 다 어디 갔어? 셰퍼런들이 와서 이거 다 다시 적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했어. 물론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이런 경우에 그럼 셰퍼런들이 와서 다 좀 적으려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봐. 그러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이게는 요지부동 안 접히거든. 그러니까 포기. 그리고 그럼 이런 애들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단백질 안에 분명히 세포안에 그런 쓰레기통이 존재를 하거든요.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분해가 다시 돼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유전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포막에는 요 단백질이 하나도 없겠지. 없는 거야 진짜.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온들이 막 우리 목 기도 같은데 보면은 이온들이 마구 왔다 갔다 하면서 수분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막 세균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청소를 해내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균들이 점막을 끈끈이처럼 딱 붙어서 모든 합병증과 주급부와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환자한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일단 환자한테는 고통이고 이런 유전자의 발병률이 훨씬 엄청나게 높은 서양인들한테는 하나의 나이트메어이고 그것을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 생물학자들에겐 하나의 타산지석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니 아미노산 하나 빠졌는데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엄청나게 하는 일. 아미노산 하나 빠졌는데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라는 이것들이 또 나오는 거지. 경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언제나 또 나오는 체계. 시클셀 아니면 요거는 이제 훨씬 더 우리하고 친근한 히모글로빈. 아까 히모글로빈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소단위체, 두 개의 알파, 두 개의 베라글로빈이 합쳐서 하나의 히모글로빈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라글로빈 중에 아미노산이 이거 6번째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시작해갖고 1번은 이게 첫 번째 아미노산은 이게 N터미널이에요, C터미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Nor C 앞쪽에 N터미널부터 그러니까 N터미널에서부터 6번째 아미노산이 이게 글루라고 해서 이제 글루타믹 애시드인데 원래 한글자로 좀 이제 이거죠. E로 하는데 이게 V로 바뀌는 거야. 밸린이라고 하는 이걸로 그냥 이거는 하나가 빠진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그냥 아미노산 하나가 대신 출석해 준 거야. 누가 살짝 빠지고서 누구 딴 반에 있는 친구가 와서 살짝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인데 이거 역시 그러면 뭐 정말 84명 지금 다 와 있어. 그럼 거기다가 대신 출석 하나 있을 뿐인데 문제가 크게 생겨버리는 거지.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왜냐하면 이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의 두 개를 보면 이렇게 대충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정상적인 아미노산은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해서 여기 일단 네거티브 차지가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극성인 이게 사실 산성 아미노산인데 바뀐 애는 밸린이라고 해서 완전히 비극성이거든. 그 차이에 의해서 접힘이 그러면 엄청나게 획 뒤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 적혈구 안에는 사실 나중에 적혈구가 어느 정도 커가면은 처음에는 적혈구가 핵도 가지고 있고 막 하다가 나중에 핵도 없어져 버리고 적혈구 안에 쌓아놓고 있는 단백질은 오로지 딱 한 가지 주는 단백질 히모글로빈 하나밖에 안 만들거든요. 적혈구의 유일한 기능은 히모글로빈을 해갖고 산소 운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모글로빈에 정상적으로 접힌 히모글로빈이 아니라 이 적혈구 안에 잘못 접힌 히모글로빈들이 전부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그 여파로 인해서 적혈구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새우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제대로 운반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긴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캡 걸려가지고서 골칼골이처럼 모세혈관을 찢어지게 만들거나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엄청난 합병증을 이렇게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역시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거 유전자의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이 시클셀 이 유전자의 이게 유전자가 특별하게 저쪽 그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 이 파퓰레이션에서 엄청 높아요. 이게. 그럼 역시 아시아인은 역시 우선 유전자가 우선 이런 병이 없더라고.
뭐라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식으로 훨씬 높은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치매래 치매. 노인성 치매가 아시는 엄청나게 많을 그 확률이 있다는 거. 뭐 좋아할 일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이 예가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시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두 개가 딱 이그젠플이 나왔고 하나의 소평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하라고 하면 무슨 소감을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CFTR이라고 하는 그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경우와 시클셀 어니미아의 경우 두 가지 예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느낌. 응? 일단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지. 나는 아시아인이라서 행복하다는 뭐 그런 거. 뭐 그것도 얼마든지 정당한 느낌이고 뭐 어떤 경우에는 야 그 단순히 단백질 아미노산 하나가 살짝 바뀐 것 때문에 전체적인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획 뒤바뀌어버린 그런 엄청난 큰 결과를 초래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이지. 단백질 접힘이라는 것이 뭐 전체적인 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84년 중에서 한 반이 딴 걸로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 하지만 어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중에 딱 하나만 없어져도 이렇게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리라고 하는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변성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얘기는 이 소단위체들이 각각 떨어져 나가요. 소단위체는 떨어져 나가지만 각각의 소단위체의 3차 구조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 그러니까 해리라고 하는 이 디소시에이션은 사실 암시로 안 하는 거지. 뭐 그다지 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들이 만약에 히모글로빈이 해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정상적으로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지는 않겠지만 잠시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할까?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재소집해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붙여놓는 한 다시 정상적으로 가서 일을 하겠지. 이건 마치 어쩌면 각각이 서로 이 사실 해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다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 이제 일 좀 그만해.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하고 싶을 땐 해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켜놓으면 그동안은 쉬고 있겠지. 그러다가 다시 일해라 하고 싶을 땐 다시부터 하고. 그래서 해리와 변성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이다라는 기능이 엄청나게 가장 특별한 단백질은 특별하기 때문에 효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효소란 왜 효소가 될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효소를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촌스러운 비유를 하지 않지만 마치 열쇠와 열쇠 고리, 열쇠 구멍 같은 역할이 효소와 기질의 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열쇠 구멍에 맞는 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열쇠만이 어떤 문을 열 수가 있듯이 이 효소와 기질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 안에 들어가는 기질을 좀 분자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모든 효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활성 부위라고 하는 특별한 동굴이 있는 거지. 특별한 액티브 사이트가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기질이 들어가서 거기서 특별하게 이렇게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케미컬,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데 그 활성 부위와 기질의 관계는 딱 맞아 떨어지는 모양이 서로 딱 맞아 떨어져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궁합에 맞아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특별한 기기묘묘한 다양한 모양은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단백질 말고 또 도대체 누가 만들 수 있겠냐? 탄수화물 쓸데없이 길기만 하고 크기만 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식으로 아주 오묘한 3차 구조를 만들기에는 정말 조금 약간 역구조. DNA 얼마나 지루하게 쭉 나가지만 뭐 이런 구조 만들지 못한다. RNA는 물론 예외지. RNA는 나중에 가면 약간의 예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효소로 쓰인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근육 수축 같은 것을 담당하는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모델화 이렇게 시킨 예쁘게 한 것인데 이런 것처럼 어떤 경우는 이런 효소처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지라도 특정한 모양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유용한 모양을 제공을 해가지고서 얘네들이 그 모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이 수용체라고 하는 세포 바깥, 수용체라는 개념은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잖아요. 세포막을 통했고 이 수용체가 있어야 어떤 특정한 신호가 우리한테 전달이 돼서 이렇게 세포 안으로 메시지가 간다는 이 수용체. 수용체와 비슷한 개념인 수송체는 무엇일까? 수용체는 어떤 신호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지만 수송체는 아예 그것들을 완전히 완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애들이 수송체이지. 예를 들어서 포도당, 특별한 수송체가 없으면 포도당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고, LDL도 마찬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그 LDL 자체, 우리 세포막에 특별한 수송체가 없으면 LDL 못 들어간다. 그게 다 단백질이다 하는 얘기. 단백질. 왜? 똑같은 맥락이지. 왜 어떤 특별한 수용체가 특이한 수용체 구실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모양. 수송체 역시 마찬가지. 어떤 특정 포도당을 특별히 인식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포도당만을 특별하게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이고, 호르몬, 어떤 호르몬들은 얼마 전에 우리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 지질로 형성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구조를 봤지만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호르몬들은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펩타이드 계통의 호르몬이라는 거죠. 항체, 여기 항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역시 항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끝 두 부분이 특별하게 항원을 인식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서 이것을 딱딱 집어넣어서 다시 찌개가 찢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붙들고 매 있는 게 항체거든요. 이거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특정하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모양.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단백질의 핵상을 조금 나가긴 해야 되겠지? 지루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중합체, 핵산식 중합체란 말이에요. 단백질 중합체. 단백질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중합체라고 얘기해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지방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중합체이다. 똑같은 내용. 핵산이란 뉴클리오티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중합체입니다. 그러면 뉴클리오티드가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지. 두 번째로. 지난 장에서 아미노산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뉴클리오티드 너는 누구냐라고 살펴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돌발 사태가 벌어진 것이 뉴클리오티드는 하나, 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뉴클리오티드 자체가 세 개의 다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희한한 녀석이네. 양파 껍질이네 이건. 예? 똑 까고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의 탄수화물이 하나 거기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특별하게 5개 오탄당, 특별한 오탄당인데 원래 그 특별한 오탄당 리보스라고 하는, 영어로 라이보스라고 하는 오탄당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 라이보스에서 살짝 변조가 되었고 디옥시 라이보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요. 이 데옥시 라이보스와 라이보스는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살펴볼게요. 조금 있다가 한 30초 후에. 그래서 어쨌든 당이 있다. 오탄당. 두 번째는 인산이 와야 된다. 인산기. 여기에 인이 4개. 이거 인산에 지금 수소 2개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포스포릭 애시드. 포스포릭 애시드가 원래 HClPO4인데 거기서 산이니까 이 수용액상에서 수소들은 전부 다 따라 도망가 버리겠지. 그러면 인산기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인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소가 엄청나게 가득하게 있는 이상한 물질을 우리는 질소 연기라고 얘기합니다. 책에서는 질소 함유 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둘 다 맞는 영어로 그냥 nitrogenous base라고. 이게 왜 베이스야? 이런 애들이 주로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게 되거든. 아미노 그룹이 있는 이런 애들은 주로 나중에 수용상에서 이온화가 돼가지고서 수소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플러스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얘기죠. 수소이온을 받아들일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은 우리는 베이스라고 얘기해요. 염기. 그래서 그런데 염기긴 염기인데 질소가 엄청 많네. 그래서 그냥 질소 염기라고.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뉴클리오티드라고 명명을 짓게 돼 있어요. 이런 특이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염기가 그 질소 염기는 5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5가지 종류의 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고 처음으로 본다고 치고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을 어떻게 딱 집어낼 수 있는 어떤 특징 혹시 없을까? 딱 보면 누가 봐도 일단 어떤 친구들은 고리가 2개고 어떤 친구들은 고리가 하나짜리네. 고리 2개는 여기다 따로 특별히 2층으로 모셨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이름 짓는다고? 고리 퓨린이라고 이름 짓고 고리 1개짜리들은 1층에 가둬놓고 피리미딘. 그래서 퓨린과 피리미딘의 차이는 질소염기 중에서 2개 고리냐 1개 고리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이제 또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핵산이라고 하는 건 DNA와 RNA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핵산 하면 DNA, RNA. 대충 우리가 DNA는 뭔죠? 우리 유전 문주. RNA 저 자식이 RNA는 DNA의 카피라고 얘기했죠. 지금. 오케이 그런 거 같다. 했어. 그럼 어쨌든 둘 다 긴 핵산이란 말이에요. 그 뉴클리오티드를 이루어줘. 그러니까 핵산이라고 하면 마치 녹말이 포도당 이렇게 딱 손잡고 있듯이 DNA 하면은 이 뉴클리오티드들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각각의 뉴클리오티드들이 손붙잡고 있는 것들이 핵산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DNA를 그런 식으로 이루고 있는 뉴클리오티드는 요 세 개 플러스 요것이 이렇게 염기가 올 수 있어요. 뉴클리오티드 중에서 요 4가지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뉴클리오티드가 여기서 DNA 핵산을 만들 수가 있는 데 반해서 RNA는 얘는 빼고 얘 대신에 얘 빼놓고 이렇게 요 4개가 다시 말해서 이름이 티민이라고 하는 지금 이거 골치 아픈데 티민하고 시토신이 어떻게 다른지 화학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근데 절대로 시험에는 안 날 테니까. 뭐 그런 게 있다는 건데 다만 한 가지 딱 중요한 점은 이 DNA를 이루고 있는 이 4개의 DNA를 이룰 때는 4개의 뉴클리오티드 이런 것들이 오고 그 대신에 RNA를 만들 때는 이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라고 하는 요것이 티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타이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라실이 RNA에서는 존재를 하고 뭐 그 차이만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보통 DNA 염기서열을 우리가 딱 쓸 때 텔레비 드라마 같은 데서 CSI나 뭐 그런 데서 볼 때 보통 AAG, AC, T, T, A, G,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쭉 하고서 마치 이게 무슨 큰 의미를 보이는 것처럼 서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게 뭐냐? 여기서 이 A가 뭐냐면 아까 이 뉴클리오티드를 딱 볼 때 이거 역시 마치 아미노산의 골격처럼 얘는 오탄당과 이 인산은 어떤 뉴클리오티드인지 다 공통적으로 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마치 아미노산의 R그룹처럼 요 질소염기가 아까 보여준 A 아데닌이냐 아니면 구아닌이냐 사이토신이냐 티민이냐 요 4가지 종류의 하나의 자유를 오로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 4 중에 하나. 그 나머지는 DNA라면 모두 동일한 당과 이 인산이 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어떤 DNA의 염기서열, 뉴클리오티드를 이렇게 인식을 할 때 그냥 거기에 있는 염기의 종류로만 그냥 표시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얘기는 뉴클리오티드인데 아데닌 염기를 가지고 있는 뉴클리오티드. G라고 할 때는 구아닌 염기를 가지고 있는 뉴클리오티드. T, C, A, G 뭐 하는 식으로. 이것이 DNA인지 RNA인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얘 때문에. T가 있네? 그러면 DNA가 있네? 이것이 RNA라면 이 T 대신에 U가 이렇게 써져 있겠지.
그래서 RNA와 DNA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표기법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까?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어? 이거 혹시? 어디서 많이 봤더라? 옛날에 보여줬는데 하나 이거. 이거 지금 여기서 아데닌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아데닌. 그 다음에 이쪽에 당이 5탄당이 하나 있어요. 5탄당인데 요 당을 이렇게 번호로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넘버를 붙이는데 두 번째 여기에 OH가 있어요. 요것은 리버스 슈가예요. 여기 이 OH 대신에 그냥 수소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디옥시 리버스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에 있는 산소가 없어졌으니까 D 해갖고 디옥시. 그래서 DNA가 무슨 약자냐면은 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해서 DNA하고 그 얘기는 D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는 모두 이 5탄당 여기에 산소가 빠져버린 디옥시 리버스가 오겠다라는 얘기. 반면에 RNA가 뭐의 약자냐면은 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라이보스를 얘기해요. 이 리보스라고 하는 슈가, 요게 산소가 그대로 붙어 있는 슈가가 어쨌든 요건 지금 RNA를 이루고 있는 뉴클리오티드겠죠. 왜냐하면 아데닌 하나 있고 5탄당 리보스, 라이보스 있고 다만 인산기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인산기가 3개가 있는지. 그럼 이름 요거 뭐라고 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데닌 트라이 파스페이트. 줄여서 얘기하면 ATP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ATP,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그 ATP가 사실은 RNA 안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뉴클리오티드. 정말로 이 똑같은 ATP를 RNA를 합성을 할 때 우리는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끼어 들어 만듭니다. 그래서 ATP도 하나의 뉴클리오티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각의 뉴클리오티드를 이렇게 줄줄이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이루는 화학결합 이름이 인산티에스테르 결합인데 마치 아미노산들을 쭉 이렇게 축합반응으로 똑같이 연결하는 것이 펩티드 결합이듯이 이거 역시 축합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오늘.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이 장을 다 못 끝냈다라고 하는 쓸데없이 내가 다음 장 강의 자료만 어저께 괜히 쓸데없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잠깐만 오늘은 조금 가기 전에 여기다가 이거 돌리세요. 충분히 많이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오늘 수업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 하나만 그려가지고 본인의 이름과 함께 저한테 내고 가주세요. 그것을 오늘은 제가 이 전자출석기에다 찍는 출석 플러스 그것을 서플리멘트하는 매뉴얼 출석 플러스 여러분들의 복습 겸해서 걷기로 하겠습니다.